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오늘로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타자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김재환은 포스팅 마감 시간인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구단과 입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선의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입니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후 1시 50분 나옵니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씨는 1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오후 4시 열립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늘 세 번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상정을 시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만큼 또다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치라이브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총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잡음 없이 시간표대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치 복귀가 보수 진영의 움직임의 변수로 꼽힐 전망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있다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남은 100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공천관리위원장에 오선의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고 설 연휴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도 띄울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영입 인재도 차례로 발표하면서 차분히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 첫 번째 메시지로 보수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통합에 부정적인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오늘 당대표 회의실 벽면에 손학규 대표가 안 전 대표와 손을 맞잡은 사진을 걸었고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안 전 대표도 새 정치를 화두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냐며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작년엔 여야의 갈등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에 따른 눈에 띄는 변화도 있죠? 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비례의석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내일 만 18세 청소년들의 입당식을 엽니다. 또 결혼미래당, 행나라당 등 비례의석수를 노린 원포인트 소수 정당들이 나오는 점도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100일 동안 있을 총선 혈전 관전 포인트를 두 분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바로 서울 종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발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적에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뭐 두 사람 모두 물론 나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보면 뭐 미리 보는 대선 이 서울 종로 격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 뭐 분명해 네, 보이고요. 네. 근데 이낙연 총리 발언하고 황교안 대표 발언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낙연 총리는 종로 출마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네.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 출마까지는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자꾸 그래요? 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종로가 아닌 뭐 구로울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 지역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낙연 총리하고 안 붙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서 네. 이낙연 총리하고 붙었는데 만약에 졌다 예. 이럴 때는 대선 주자급의 어떤 그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타격이 있죠.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까지가 있겠느냐. 네. 차라리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상황으로 봐서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에게 맞대결을 했다가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물론 뭐 거꾸로 보면 마찬가지일 네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상황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종로가 하는 좀 특수한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나 네. 아니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 많이 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결단의 선택을 거듭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험지보다 더한 험지를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뭐 비대위 구성 같은 그런 주장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안 잠잠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험지라는 것도 구로울이 될지 종로일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네네. 네. 당에서는 지금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체제의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물러났던 것과 같은 비대위 구성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를 하는데 네.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네.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에서 대답한 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는 당내 중진들한테도 이게 안 맥히고 네가 가라 험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설령 종로에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게 되면 그냥 본인만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거지 당도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고 네네. 당에서는 지금 뭔가 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요구를 하는데 나만 죽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저는 이런 그 당에서의 어떤 그 회신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 서울 종로에 이렇게 관심이 클까? 이 지역구가 배출한 이 정치인들이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면 뭐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이제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으로의 그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기만 하면 종로에 출마할 생각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낙연 총리 어떻게 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가 언제 그만두실 생각이십니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6일까지 임명이 안 되시면 총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공석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낙연 총리는 뭐 16일이 사퇴 시한이니까 그때까지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럴 일 없다 그러는데 보면 자유한국당 이렇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을 호락호락 해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네,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인사청문회 날짜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네. 7일하고 8일. 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언제 열어서 언제 인준 표결을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10일이나 13일쯤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총리 공석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민주당이 그걸 이제 용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총리를 공석 사태로 만들면서 즉 본회의를 안 여는 예. 이렇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 공직 사퇴 시한이 16일이니까 16일 이전까지는 인준투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되면 전현직 총리의 대결이기도 하면서 여야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의 대결이기도 한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제 여론조사나 각종 지표를 봤을 때 여당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전재현 변호사 의견은 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여론조사의 지표로 보면은 그렇기는 하죠. 그 여론조사라는 게 뭐 일종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어느 정치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3달 전에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로 바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선거는 어차피 구도 싸움인데 앞으로 보수 통합이라는 것도 자이든 타이든 한국당에서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구도라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 유독 청와대 출신들의 도전자가 많다고 이제 소식이 많은데 이번 주에 청와대 비서진 일부가 교체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아무래도 뭐 공직 사퇴 시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나올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네네. 뭐 장관 4명도 역시 불출마 선언하고 그 네.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볼 때 어찌됐든 16일 이전까지는 모든 구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서관 인사가 나올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양정철 민주연구원이 연구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 그래서 곧바로 뭐 전략 공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6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60명을 어떻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일부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공천 과정에서 네.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뭐 경험적으로 좀 보는 건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TK에 대거 포진하고 이러면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렇게 청와대 전현직 사람들이 총출동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물도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공천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휘말리거나 네. 그 과정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타격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잡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총선 때는 사실상 대통령이 진박 공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예. 노골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진박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모양을 안 내도록 노력하기는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누구는 뭐 공천을 받고 누구는 공천을 못 받는 이 양자 간의 어떤 대결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잡음은 불가피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뭐 아무래도 야권의 이번에 가장 큰 변수는 통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새로운 보수당이 젊은 보수, 개혁 보수를 앞세우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시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올드 보수 너무 불안해합니다. 총선에서 지금 백전백패하는 보수입니다. 낡은 보수 이제 스스로 묻고 새로운 보수 우뚝 세워야 됩니다. 변호사님 보면 새로운 보수당은 통합 가능성을 좀 아직은 완전히 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주도하는 통합에는 약간의 선을 그은 거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통합 가능하다고 보세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통합을 하려면 구심점이 지금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수 진영의 문제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부터 지금 새로운 보수당까지 지금 여러 정당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지금 8명 의원들 몇 면을 보세요. 지금 저분들이 한국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다른 보수 진영이랑 같이 출마해가지고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저분들도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고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냐. 탄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부터 중도 보수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게 사실상 어렵다면은 지금의 한국당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총선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실망했는데 한국당은 더 싫다는 게 지금 중도층 청년들의 민심이 아니잖아요. 네. 이 민심을 누가 가져갈지가 총선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나라 정치는 중도 지역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뭐 수구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개혁 보수로 중도 보수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의 그런 스케줄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적인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네. 질적으로 어떻게 이뤄내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히 짧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있을 100일 동안의 총선 혈전, 이게 최대 변수다 하는 거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보수 통합이라고 봅니다. 결국 보수 통합이다. 그렇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인 것 같은데요. 황교안 황교안 대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수의 중심성 얘기도 하셨지만 네. 굳이 이제 과거 민주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심성을 확보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네네.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서로 간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중심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정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보수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떤 모양을 취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뭐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 밖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의미 있게 만약에 지금의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내려놓을 때 어떻게 멋있게 감동스럽게 내려놓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뭉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저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얘기할게요. 네, 간단하게.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예, 예. 그때 뭘 내려놓는지를 황교안 대표가 좀 반면교사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여야 행보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검찰 인사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라이브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에 검찰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총괄은 물론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보고받아 지휘 감독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검찰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교체하려면 검찰국장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고치거나 변호사를 경력검사로 임명한 뒤 검찰국장에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적대적인 인물을 검찰국장에 앉히는 무리한 인사를 한다면 소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법무부가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첫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왜 검찰국장은 대통령 영에 보면은 검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은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은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는데 네네. 검찰국장은 대통령 영에서 검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국장은 하는 일이 어떤 검찰의 인사라든지 예산, 조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 영에도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해왔고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검사로서 임명을 해왔는데 검사장 인사의 어떤 주요 보직으로서 빅3예요. 검찰국장으로 가면은 영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과거에도 뭐 안태근 국장 같이 검찰 내에 그런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 검찰국장으로 갔는데 이번에 아마 바로 뭐 민변 출신이라든지 다른 비검사를 검찰국장으로는 임명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력검사로 일단 임명을 했다가 검찰국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대통령 영을 먼저 바꿔야지 가능한 거죠. 그런 절차가 있군요. 그러니까 뭐 인사의 관행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게 혹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때에 이제 검찰 인사 경험, 그러니까 그때 상황 때문에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평검사와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렇죠. 평검사 대화할 때 그때 평검사가 한 명 중에 평검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그렇게 검사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검찰은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법무부는 행정기관이고 네. 그럼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의 권한은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총괄하는 게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검찰의 인사권 문제는 그동안에 뭐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 기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검사를 지내지 않은 변호사 출신 여성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검찰에서 반발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그리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네네. 그 중간에 검사 출신 인사, 검찰국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모양은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네. 그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임명 때 네. 만약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거나 법조인 출신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그랬더라면 그렇게까지 검찰이 아주 먼지털이야 하듯이 그렇게 수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일각에서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볼 때 비검찰 출신의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사실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훌쩍 뛰어넘고 그냥 검사 출신 아닌 사람,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아닌 사람, 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을 곧바로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설에 검찰 관계자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검찰국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두는 이유는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인사 지금 임박한 것 같아요. 이러면 내일쯤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검찰 인사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막아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까지도 고려하면서도 지금 강행을 할까 또 싶긴 한데요. 아니 저는 강행할 거라고 봐요. 추미애 네네. 장관은 검찰에 부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뭔가 자기 정치 인생을 끝낼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음에 대권까지 본다면은 뭔가 이번에 승부를 보려고 할 건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검사장 인사가 날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이번 검사장 인사의 목표는 일단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조기 차단,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명분, 다음 총선 대비 공안부 라인업인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수사의 조기 차단이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주위에 수족을 뭐 잘라낸다는 표현은 그런데 수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네. 압박에 들어갈 걸로 보여요. 예. 물론 뭐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인사라는 거는 어차피 일회성이고 다음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이벤트로 이거를 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검찰 내부의 반응도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중수부 폐지할 때 송광수 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하고 이럴 때랑 검사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공수처 설치 그냥 저만 열내고 검찰 내부 게시판 같은 데는 보면 또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검찰 네. 내부 분위기가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맞물려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뭔가 패기 있게 싸워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렇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도 결국 수사는 성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국 장관 수사 물론 잘못된 거 많이 나왔지만은 처음에 얘기했는 것처럼 뇌물이라든지 부패 범죄는 안 나왔고 어쨌거나 송병기 시장도 기각이 됐잖아요. 네. 이런 점들을 볼 때 윤석열 총장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뭐 법무부 장관실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수사를 던짐으로써 승부를 내볼 수는 있지만은 이미 이렇게 인사권을 단행한 이상 그 이후는 힘들고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다음에 어떤 자진 사퇴라든지 퇴로를 고민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평론도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좀 뭐 역풍 맞을 수 저희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수족을 잘라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예. 그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결국 조국 장관 구속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불구속 기소했던 사유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한 것에 비해서 결과를 못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전 정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국장 그리고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검찰국장의 자리를 얘기해 왔어요.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됐던 자리도 검찰국장이라는 자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찰국장 자리가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수단으로서 검찰국장을 생각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차라리 오히려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탈검찰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냐. 네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해왔던 것처럼 검찰국장 자리를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현 정부도 똑같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을 뭐 정권의 무슨 도구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예. 이게 뭐냐면 검찰을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모든 정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게 과거 정부에서 어떤 정권과 검찰의 뭐 검찰국장을 매개로 했을 수도 있고 유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종이 이루어졌다면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네. 가는 게. 근데 그게 인사권은 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사권을 남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이게 수사 방해로까지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과 정권과의 중립성 보장, 독립성 보장 이거는 좋은데 그러려면 저는 인사권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의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이제 수사를 속도를 더 내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김성환 평론가님 아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우선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사실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또 분명히 밝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이르면 오늘 뭐 이번 주 중에 또 세 번째 조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은 수사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송병기 부시장과 관련해서 뭐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고 이른바 하명 수사라고 얘기하는 네네. 부분들에 대한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또 주말 사이에 또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은 끝을 보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검찰이 그 예봉이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인사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네. 탈검찰화라고 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만약에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땐 검찰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을 이렇게 현 정부가 다 장악했다고 하면은 이런 수사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장관 곧 임명될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검찰 스스로 독립된 수사를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현 정부가 만약에 인사를 한다거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좀 더 검사를 지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오히려 선배 검사들을 임명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 정부가 하는 조치들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아마 이 정도면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 저는 이왕 독립성을 보장해 준 거 끝까지 하게 수사 라인 교체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수사 상황을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지난 3일에 백원우 전 비서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이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어서 고려했다.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뭐 소환 제사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백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은 어쨌까지나 그 무마 의혹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네네. 조국 전 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수석과 어떤 백원우 비서관과의 어떤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들었고 이런 걸 정무적 판단으로 고려한 거. 정무적 판단을 누가 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한 거잖아요. 여기서 네네.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과의 공모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영장 심사 단계에서 뭐 소명 자체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조국 장관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원우 비서관과의 공모 여부를 지금 확실하게 캐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검찰이.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백원우 비서관을 다시 소환을 한 것 같은데 네. 법원에서 소명을 인정을 했건 안 했건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그 구속영장 필요성은 인정을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좀 신병 확보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확실하게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아까 김상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수사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그저께 토요일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그것보다 한 달 전에 울산시청 압수수색한 것과 뭐 정확한 장소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이런 사실 주말에까지 압수수색하는 거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예고가 돼 있는 뭐 검찰 인사 이런 것과 좀 맞물려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외 추미애 장관 임명한 날 추미애 장관의 그 측근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조국 장관 그 청문회 때 기소도 이루어졌었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런 걸로 볼 때는 이것과 검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액션도 사실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압수를 했냐가 문제인데 예. 압수를 했던 압수수색에 울산시청이 이번에 주말에 들어갔던 이유는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당시 어떤 보직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청 내부의 비밀을 송철호 시장 측근에다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설명인데 다만 그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 하필 이거냐 검찰도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뭐 그 범위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냥 다 털어보자라는 식으로 하면은 뭔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짚어가지고 예. 거기서 뭔가 나올 만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즉 검찰의 수사를 보면은요, 저는 이게 얼마나 소득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울산시청 안에 있는 내부 기밀을 빼내가지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고리인데 지금 벌써 2018년 6월이에요. 선거 당선되고 난 다음 일이. 근데 그때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털고 난 다음에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명의 얘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도 벌써 18번 바뀌었잖아요.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는 생물인데 그 과정에서 미리 찍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닐까. 물론 저도 안 해봤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세 가셈 슬레이마니를 제거한 후 양국의 갈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복한 중동 정세, 국제부 정다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란이 핵 합의 사실상 탈퇴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까? 네, 현지 시간 지난 3일이었죠. 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미군 공습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제 공격을 받아서 미국인 1명이 숨졌고 이후에도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하면서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그들이 가한 타격에 준하는 타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이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와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하필 이 시기를 택했는지도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휴가지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휴가지에서 이제 그 백악관 참모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네네. 더욱 또 흥미로웠던 점은 공습이 진행될 당시에는 스테이크와 아이스크림 등 뭐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왜 이 시기에 이런 공습을 계획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러한 결정이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책 결정 스타일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재선을 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탄핵 전국 물타기와 그리고 또한 지지층 결집을 해서 올해 있을 그 재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10여 년 전에도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실제 미국 분위기가 지금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고 이런 전쟁까지도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사실상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네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네. 미국 민주당은 일단 전쟁 승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이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전쟁에 반대한다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배우인 제인 폰다 등 유명인들도 이러한 시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이 젊은이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은 암살 작전으로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제거한 무기 그러니까 드론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이번 미국의 움직임으로 북한 또한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쓰인 이제 그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의 경우에는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네. 쪽집게식으로 타격을 해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함으로써 주요 인사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암살 작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경고와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이제 막을 내린 당 중앙위 전원 회의 참석을 끝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을 이용한 참수 작전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좀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요? 네,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한번 여쭤봤는데요. 신범철 센터장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북한은 그것을 핵 개발의 기회로 보았던 과거 전례를 고려할 때 북핵 협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에 보다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미국의 한 작전이 일종의 참수 작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발과 관련해서도 당장 미국의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는 ICBM 발사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해안포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파병 문제도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선이 80%가 이제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해서 이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이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한 총선을 앞두고 신중하게 파병에 대해서는 파병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응이고요. 외교 당국자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네.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면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현지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걱정도 돼요, 사실. 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한국인 290여 명이 머물고 있고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중동 정세 대책반을 세워서 네.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으로 큰 후폭풍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라이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제 유가 들썩이고 있는데 2, 3주 시차로 국내에 반영되는 휘발유값 얼마나 오를지도 걱정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단은 공습 바로 나왔을 때는 두바이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다 할 것 없이 3% 이상, 4%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가까이 다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오히려 더 지금 2% 이상이 더 추가로 오르고 있어서 저기 대비해서 지금 5% 가까이가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라크전에서 한번 터졌을 때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사건이 빠르게 종료가 되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란전은 좀 특이한 것이 이게 이란이라는 상대가 과거와는 다르게 핵도 갖고 있고 중기전, 장기전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우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이란 건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들이죠. 올해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휘발유 값은 더 오를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불러한 집에 정말 기름을 붓다라는 게 네네. 유가에 정확히 드러나는 표현일 텐데요. 아마 뭐 지난달에 석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였죠. 아람코 상장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실은 오페크가 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가를 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가 같은 경우에도 7주, 6주 연속 오르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었는데 이번에 이 이란 공습까지 갑자기 촉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 기준으로 휘발유가 한 1,550원, 그다음에 경유가 1,390원대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사건이 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의 경유는 1,400원이 전국 기준으로 넘게 되고 전국 기준으로 휘발유도 한 1,600원대에 곧 도달하지 않을까. 서울은 이미 뭐 경유 1,450원 이상, 뭐 1,700원까지 휘발유 나오고는 있는데요. 국내에도 빠르게 좀 반영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또 희망 섞인 기대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이란과 이 원유 거래를 지난해 5월에 이미 끊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좀 밝게 바라보는 의견은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5월에는 뭐 수입 다 끊어서 의존도가 낮고 교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가 얹어놓은 이후로 9월 이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는 뭐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국가이기는 하지만 뭐 석유, 화학, 정유 실은 유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좀 보는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론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반론, 뭐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가 원하는 유가 상승은 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계속 오르는 모습이 좋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서 배럴당 70, 그 이상 80까지 가게 되면 유가가 오르면 바로 뒤따라서 오르는 게 물가고요. 물가가 오르면 실은 그동안 잠잠했던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 이 인플레 때문에?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유가 급등, 유가 폭등은 글쎄요. 한국 경제에 그리 뭐 좋은 호재라고는 바라볼 수가 없죠. 금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에 또 다시 여쭤볼 거고요. 그 전에 유가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많이 장기화된다면 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글쎄요. 여기 유가가 근데 그 한창 보면은 그 미국이 워낙 압도하는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이제 우리의 바람은 빠르게 이게 이란전이 좀 마무리되고 최악의 카드죠. 호르무즈 봉쇄 같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 유가 급등이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나비 효과 같은 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게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면 일단 우리 경제 일단 저는 가계부채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당장 유가가 얼마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당장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장기전으로 이란이 끝까지 버틴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문제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미 1,600조가 돌파를 했고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게 벌써 400조가 넘어서 큰 틀에서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지금 2,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집을 후순위 담보로 받아가지고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조 정도가 거의 이 중에서 한 70, 80%는 지금 부동산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이 문제 때문에 유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뒤따라서 오른다면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계부채 괜찮아. 1,600원, 6조 원이어도 괜찮아. 뭐 2,000조 사업자 대출 포함해도 버틸 수 있어 했던 것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저금리가 깨지게 된다면 이게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또 부동산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요즘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작년 고점 대비 3, 4억 원 정도보다 좀 낮게 초금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금리가 만일 계속 이제 인상이 되고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어떤 뭐 이런 유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영보다는 12, 16 대책이 지금 거의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재건축할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급매, 급급매, 뭐 초급매 같은 물량도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요. 많이 떨어진 데는 뭐 5억, 네. 적게는 기존의 호가 대비 3억 이상 떨어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현재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물량이 나왔어도 오히려 이 물량을 살려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 뭐 신축된 아파트들 쪽에 더 급매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원이기 때문에 향후 좀 오래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호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유가 급등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정부에서는 계속 이 부동산 억누르기 위한 정책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부동산 시장 좀 변수가 되나요? 네, 이게 좀 뉴스를 보시면서 좀 헷갈리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더 죄인 거고요. 예. 하나는 더 풀어준 거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한 표현하면 될 텐데요. 먼저 풀어준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저것도 자주 설명해 드렸죠. 일단 6개월부터 기간을 지금 이제 죄인 부분을 먼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 한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일단 내가 집을 쭉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네. 하고 2년 혹은 3년 거주를 지난 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집을 한 채를 더 샀습니다. 네. 그랬을 때 기존의 집을 2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내가 거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냅니다. 예. 그런데 작년 12.16 대책은 뭐냐? 그 처분 기한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월 17일, 작년 12월 17일 이전에 1주택자가 또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령 올해 1월 2일 날 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한시적 2주택자잖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이 한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1년이 넘어가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풀어준 것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한 물량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준다는 것은 이번에 풀어주게 된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 예상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올겨울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이번 비는 양도 많고요. 사흘 동안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충청도 곳곳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 수요일까지 전국에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로는 최고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곳곳에 눈도 제법 쌓이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1에서 5cm, 강원 산지로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 등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절기가 무색할 만큼 날은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구 6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릅니다. 비가 먼지를 씻어내는 덕분에 당분간 공기는 깨끗하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희진입니다. 월요일 뉴스의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